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로 일하고 있는 강정훈입니다. 언리얼 엔진 5.2 버전의 프로그래밍 관련 주요 업데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5.2 버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 파트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나나이트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기능들이 대부분 구현이 되었고, 그 외에도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규 기능인 카오스 플래시는 소프트 바지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로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을 훨씬 더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나이트의 유체 시뮬레이션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고요. 최근에 공개된 ML 디포머 샘플에서는 이제 퀄리티 높은 근육이나 옷감이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벨 디자인이나 모델링 작업의 편의성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스크립터블 툴 프레임워크가 추가되었고요. 최적화 측면에서는 언리얼 인사이트의 프로파일링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모바일 플랫폼과 개발 환경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나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나이트는 이제 언리얼 엔진 5가 출시된 이후에 무한대의 폴리곤을 처리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작업 파이프라인에도 굉장히 변화가 크게 생겼는데요. 그동안 추가된 기능들이나 워크플로 측면에서 변화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5.1 버전에서 개선된 내용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1 릴리즈에서는 이제 나나이트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레스터라이저가 추가됐고요. 그 덕분에 이제 새로운 쉐이딩 모델과 블렌드 모드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정해진 경계 범위 이내에서 이제 월드 포지션 오프셋도 지원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나뭇잎이나 스프레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메쉬가 여러 겹 겹친 이제 경계면 같은 경우에 부드럽게 블렌딩을 해줄 수 있는 픽셀 뎁스 오프셋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투사이디드 머티리얼과 마스크드 머티리얼도 나나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단순화된 나나이트 메쉬가 이제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이제 나뭇잎이 사라지면서 가지만 남는 이제 앙상한 나무가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역 보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수풀이나 나뭇잎에서 이제 머스크드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방식 대신에 이제 나뭇잎 모양을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다 했고요. 알파 채널 없이 이제 불투명한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 중에서 이제 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나이트의 최적화 기법들이 많이 개선되면서요. 이렇게 울창한 숲을 표현할 경우에도 나나이트 메쉬와 불투명한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게 성능상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 포트나이트에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5.2에서 추가된 이제 나나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핑은 이제 텍스처 맵을 사용해서 디테일한 하이 퀄리티, 하이 폴리곤 나나이트 메쉬를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앞부분에 아트 파트에서 이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2에서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사용하는 나나이트의 메쉬의 성능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나나이트 메쉬의 이제 월드 포지션 오프셋 사용 여부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이제 흔들리는 나무들의 버추얼 섀도우업이 너무 과도하게 무효화되는 것을 줄일 수 있었고요. 움직임을 이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멀리 떨어진 나나이트 메쉬에서 성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디폴트 engine.ini 파일에서 r.optimized WPO 변수를 사용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무비 렌더 큐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렌더링할 때는 이제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디버그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확인을 하실 경우에 이제 나나이트 시각화 뷰 모드에서 WPO 평가를 누르시면 이제 거리에 따른 WPO 평가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WPO가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WPO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사용하는 나나이트 메쉬는 변형 가능한 이제 경계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메쉬의 정점이 월드 포지션 오프셋 때문에 이제 경계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면서 튀는 문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월드 포지션 오프셋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설정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설정을 사용하시면 이제 월드 포지션 오프셋이 이제 설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클램핑으로 깎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나나이트 메시에서 커스텀 뎁스, 스텐실, 라이트 채널, 글로벌 클립 플레인이 지원되었고요. 가변 정밀도 노멀이 지원되면서 이제 자동차 표면 같은 경우에 고품질 반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카오스 관련 업데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오스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지만 강력한 기능을 지원하는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가 지원됩니다. 이 피직스 컨트롤의 설정 과정은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카오스 플래시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나야가라 유체 시뮬레이션의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야가라의 시뮬레이션 캐시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캐릭터를 만들 때는 이제 먼저 이제 피직스 에셋에서 렉돌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된 바디랑 컨스트레이트를 삭제를 하고 제너레이트 올 바디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제 렉돌을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자동 생성된 렉돌 바디와 형태라든지 관절의 운동 범위를 이제 비주얼 메시와 일치하도록 이제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색한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기즈모를 이제 조절을 하시고요. Alt H나 Alt J 그리고 Alt 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직교 투영 카메라로 변경해서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렉돌 바디를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즈모를 선택하고 WER 버튼을 눌러서 이동, 회전,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실제 비주얼 메시와 유사한 형태로 감쌀 수 있게끔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옮기고요. 머리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Alt I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뷰포트 상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지금 목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꺾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컨스트레인츠를 좀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츠를 이제 선택을 하고 F키를 누르시면은 포커스가 잡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디테일 창에서 이 컨스트레인트의 회전 반경을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이 각도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45도가 기본 값인데 이거를 15도 정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지금 목본의 경우에는 목이 머리에도 붙어 있고 이제 몸통에도 붙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관절을 둘 다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 값인 45도가 두 개의 관절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회전을 했을 경우에 90도까지 꺾일 수 있었는데 지금 15도로 줄였기 때문에 최대 30도까지만 꺾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바디와 컨스트레인트를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렉돌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작년에 언리얼 서밋에서 발표했던 카오스 200% 활용하기라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렉돌을 이제 다 만드셨다면 이제 피직스 컨트롤을 적용할 차례인데요. GDC에서 소개된 이제 뉴 캐릭터 피직스인 UE5라는 영상에서 사용된 데모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피직스 컨트롤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를 했고요. UI에서 이제 강아지의 애니메이션을 변경하고 바닥에 플랫폼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푸다이케이를 사용해서 이제 플랫폼에 발이 붙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공에 맞았을 때 물리적인 리액션이 없어서 약간은 이제 단단한 석상 같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리적인 리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블루프린트를 열고요. 여기에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직스 컨트롤 컴포넌트를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셔서 가져오시고 노드를 하나 만들 텐데요. 여기에 Create Control and Modifier from Lim이라는 블루프린트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 노드에서 이 적용 대상이 되는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강아지 메쉬가 들어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오시고 연결을 해주고요. 이 렉돌이 설정된 이 메쉬에 본 전체를 다 같은 설정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미리 설정해둔 림 셋업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배열 형태로
여러 개의 림들의 본 체인들이 본의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부터 머리, 그리고 왼팔, 오른팔, 그리고 왼발, 오른발, 꼬리 부분, 그리고 몸통 부분이 이렇게 림 데이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림 셋업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직스와 애니메이션 사이에 이게 블렌딩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지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 데이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본 값을 사용하고 있는 피직스 컨트롤 데이터만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스페이스는 이제 월드 스페이스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페어런트 스페이스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는데요. 페어런트 스페이스는 펠브스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월드와의 인터랙션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본 값은 이제 월드 스페이스 컨트롤로 하고, 그리고 무브먼트 타입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돼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티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피직스 컨트롤 데이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스트렝스와 댐핑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들은 리니어한 성분과 회전 성분을 각각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렝스가 강하면은 좀 더 애니메이션에 가깝게 움직이게 되고요. 스트렝스가 약하면 피직스에 가깝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리니어는 이동에 대한 튜닝만 할 수 있고, 앵귤러는 이제 회전에 대한 튜닝을 할 수가 있고요. 댐핑 값을 조절을 하시면은 이제 물리적인 그 렉돌이 움직이고 나서 렉돌이 안정화되기까지 에너지를 빨리 잃고 안정화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강아지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스트렝스를 조절함에 따라서 물리 렉돌처럼 보였다가 애니메이션 보였다가 이렇게 적절한 시점까지 이제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에도 이제 물리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라비티를 끄면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을 다시 켜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지금 발바닥이 좀 플랫폼에 붙어 있지 않아서 이제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이 발바닥 부분만 물리 시뮬레이션을 끄고 다른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발바닥 본에 대해서 피트라는 이름의 세트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지정해 놓은 피트라는 이름에 대해서만 다른 무브먼트 타입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키네마틱 타입을 지정을 하시면 발바닥 그 피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 애니메이션으로만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물리와 애니메이션의 블렌딩 되는 정도를 이제 스트렝스로 조절을 하고, 이게 스프링처럼 너무 찰랑거린다 싶으면 댐핑 값을 올려주셔가지고 빨리 자세를 원래 자세로 회복하게끔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을 던져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리액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만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월드 스페이스에서의 테일 본에 대해서만 따로 스트렝스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꼬리를 흔드는 애니메이션인데 스트렝스를 줄여서 물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꼬리가 축 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이제 카오스 플래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오스 플래시 시스템은 이제 소프트 바디 물리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이런 이제 소프트 바디의 시뮬레이션 성능은 이제 보통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플래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녹화를 해서 카오스 캐시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카오스 캐시를 ML 디포머 파이프라인에서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드시고 이 모델을 런타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일렉트릭 데모에 이제 리비안 자동차에서 사용된 바퀴에서 이제 소프트 바디를 아주 적은 비용만으로 구현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야가라의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성능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는데요. 2D 기체라든지 액체 시뮬레이션은 약 200% 정도 더 빨라졌고 3D 기체와 액체 시뮬레이션은 최대 한 60%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2D 컬렉션과 그리드 3D 컬렉션도 역시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이런 이제 복잡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야가라 시뮬레이션 캐시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져서요. 연산량이 너무 큰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캐시로 저장해 두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플레이를 하셔도 성능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5.2 버전에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엔진 플러그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 포맷의 표준 모델 파일을 프로젝트에 임포트하시고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의 생성 과정은 CPU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렌더 그래프 빌더에 Q에 대기를 시켜서 GPU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ML 디포머 샘플과 같은 사례 외에도 이제 전체 화면 디노이징이라든지 페이셜 트래킹 같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에픽 개발자 커뮤니티에 NNE 개요 강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L 디포머 샘플은 이제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ML 디포머는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런타임 데이터에서의 차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의 포즈와 이제 캐릭터로 이제 많은 양의 훈련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퀄리티 높은 포즈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후디니를 이용해서 근육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했고요. 피부 부분의 디포머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위해서 약 7,000개의 프레임의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한 프레임당 약 1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엔진에서 지원하는 이제 뉴럴 모프 모델로 약 50분 정도 학습을 해서 가능한 모든 캐릭터 포즈에 대해서 근육 시뮬레이션 결과랑 스키닝된 캐릭터의 차이를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모델 데이터의 용량이 한 18.7메가 정도가 나왔고요. 런타임에서 소요되는 CPU 비용은 0.02ms 정도로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디포머에 사용된 이제 모델은 뉴럴 모프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뉴럴 모프 모델은 이제 유사한 포즈 사이에 이제 차이를 약간은 이제 평균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옷감 같은 재질에서는 이제 캐릭터의 포즈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패턴들을 이제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한 패턴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ML 디포머 샘플을 이제 에디터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컨트롤 릭으로 구동되는 에밀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실시간에 시네매틱 영상이 플레이되는데요. 일반적인 스키닝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포즈에서 ML 디포머가 적용된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키를 눌러서 이제 피부와 근육 그리고 옷감 부분을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포즈에 따라서 근육이 이제 수축되고 이완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표현이라든지 옷감에 이제 주름이 잡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샘플에서 제공되는 디포머 파일 중에서 이제 플래시업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찾아서 열어보면 이제 트레이닝 모드와 테스트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습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왼쪽은 일반적인 스키닝이고 오른쪽은 이제 ML 디포머인데요. 웨이트 값을 조절해서 적용 범위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히트맵을 사용해서 적용 범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색상으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렇게 스크럽 하면서 포즈에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제 스크립터블 툴 프레임워크가 실험 단계로 추가되었습니다. 스크립터블 툴에서는 이제 사용자 정의 툴을 블루프린트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인 레벨 편집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모델링 툴을 활용한 작업에서 스크립터블 툴을 이용해서 이제 아티스트나 레벨 디자이너가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화와 프로파일링 관련 개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정적인 PSO에서 이제
정적인 PSO만 사용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적인 PSO에서 만약에 누락된 쉐이더가 있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큰 히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 PSO 프리캐시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5.1 버전부터 실험 단계로 도입되었었던 기능입니다. 예전 방식에서는 이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쉐이더를 이제 사전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수집을 하고요. 이 수집된 쉐이더 파이프라인 캐시를 이제 정적인 PSO 캐시로 만들어서 런타임에 발생되는 히치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정적인 PSO 캐시를 이제 완벽하게 수집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최초 실행할 때 만약에 누락된 쉐이더가 발견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히치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고요. 프레임이 끊겨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PSO 프리캐시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요. 게임이 실행되고 이제 객체가 로딩되는 시점에 포스트 로드 함수에서 프리캐시 PSO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로딩된 객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PSO가 다 컴파일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PSO 프리캐시가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렌더링 할 때는 누락된 쉐이더 없이 빠르게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가 됩니다. 이 기능은 이제 포트나이트 챕터 4에 적용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DX12에서 포트나이트의 히치 문제를 거의 해결했고요. 프로덕션 레디 상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PSO 프리캐시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급격하게 장면이 변하거나 나나이트가 사용된 이제 프로그래밍된 레스터라이저처럼 이제 복잡한 쉐이더가 많이 사용될 때는 이 사전 캐시 과정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O 프리캐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오브젝트에서 PSO 캐시가 준비될 때까지 렌더링이 생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머터리얼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이제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O 프리캐시를 프리캐시를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방식인 이제 정적인 PSO 캐시도 여전히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PSO 프리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제 콘솔 명령어 r.pso 프리캐싱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사용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현재 DX12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벌칸 RHI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GPU 메모리 분석을 필요로 할 때요. rhi.dump resource memory라는 콘솔 명령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출력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해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 입장에서 분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제 렌더 리소스 뷰어를 사용하시면 아트팀에서 직접 작업 중인 리소스의 사용량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GPU 메모리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메모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어셋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 샘플을 열어서 이제 렌더 리소스 뷰어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도구 메뉴로 가셔서 렌더 리소스 뷰어를 선택하시면 렌더 리소스 뷰어가 뜨고요. 여기서 사용 중인 리소스의 개수나 GPU 메모리 사용량을 볼 수 있고요. 텍스처나 버텍스 버퍼나 이런 렌더링 리소스의 사용량과 거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에셋의 위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큰 어셋이 있으면은 그 어셋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플래그별로 필터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장면이 바뀌게 되면 이제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서 목록을 새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 컴파일은 이제 에디터를 설치하고 나서 처음 실행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작업입니다. 에디터를 로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맵을 열거나 아니면 뭐 플레이인 에디터 모드를 실행할 때 자주 발생되었었는데요. 그동안 개발자나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반복 작업에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쿠킹 시간에도 역시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5.2 버전에서는 이제 쉐이더 전처리기가 새롭게 구현이 돼서요. 쉐이더 전처리기의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DC에서 쉐이더를 캐싱할 때 디터미니스틱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수정이 되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컴파일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픽게임즈에서 공식 배포하는 이제 샘플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DDC 캐싱 문제가 수정된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쉐이더 컴파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5.2에서는 이제 강력한 프로파일링 도구인 언리얼 인사이트가 에디터에 통합이 돼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언리얼 에디터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제 콘솔 명령어 없이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트레이스할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기존에는 이제 게임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트레이스가 수집되면서 uTrace 파일의 용량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5.2부터는 이제 언제든지 트레이스를 시작하거나 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기능인 스크린샷 저장 기능이 추가되어서요. 프레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스크린샷을 이제 트레이스에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가 끝나면 자동으로 언리얼 인사이트가 실행이 돼서 프로파일링 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일치되는 언리얼 인사이트의 버전이 실행되기 때문에 버전 불일치로 인해서 트레이스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영역을 이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살펴보시면 여기 저희가 스크린샷을 이제 저장했던 타이밍에서 이렇게 스크린샷이 적혀져 있는 날짜가 적혀 있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제 이미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보면서 저 상황에서의 병목점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변 비율 쉐이딩은 기존의 XR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인데요. 5.2에서는 데스크탑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되는 플랫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프레임을 분석해서 최종 이미지에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주지 않고 그게 성능상으로 이제 좀 더 가벼운 이제 쉐이딩 레이트로 이제 렌더링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데스크탑 VRS는 이제 5.2 버전에서는 실험 단계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추가 업데이트와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플랫폼과 개발 환경 관련 업데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에 관련해서는 이제 모바일 프리뷰 모드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플랫폼별로 이제 스켈레탈 메쉬에 LOD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플랫폼별로 다른 설정을 이제 INI 파일에 설정을 하실 경우에 이 설정들이 모바일 프리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로 배포를 하지 않고도 플레인 에디터 모드에서 편리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S 플랫폼, 그리고 tvOS, 그리고 iPadOS 플랫폼에서도 이제 디버깅 준비 명령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오디오 재생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컨트롤러와 이제 마우스 입력 디바이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발 환경 업데이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맥OS에서 유니버셜 바이너리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플 실리콘 기반에서 이제 작동하는 맥OS를 사용했을 때 네이티브로 빠르게 실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 컨텐츠도 맥OS에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디폴트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언리얼 헤더 툴은 이제 기존에 사용되었던 이제 C++ 언리얼 헤더 툴이 제거가 되었고요. 이제는 C# 언리얼 헤더 툴이 대신해서 사용이 됩니다. 릴리즈 노트에는 항상 이제 플랫폼별 지원되는 SDK의 버전들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SDK 버전이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플랫폼 정책적으로 이제 9버전 SDK로 빌드한 앱을 이제 스토어에 제출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시를 앞두고 계셨다면 이제 현재 사용 중인 엔진의 SDK 지원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SDK 버전이 너무 낮을 경우에 이제 엔진 버전을 이제 최신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이제 언리얼 엔진 5가 공개가 되었고요. 나나이트와 루멘처럼 혁신적인 기능이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작업 파이프라인의 변화나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5.2 버전이 출시되면서 그동안 이제 부족했던 기능들이나 알려진 버그들은 대부분 수정이 되었고요. 포트나이트뿐 아니라 나이트크로우처럼 언리얼 엔진 5를 도입한 게임들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창 개발 중인 작품들도 많을 텐데요.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웨비나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언리얼 엔진 5.2 출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